휴대폰이 손가락 터치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다룰 거지만 다른 멋진 질문들도 있으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르보일라이스는 무엇인가요? 슈퍼마켓에 가서 쌀 포장지를 보면 어떤 쌀에는 파르보일라이스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영어 두 단어 partial, 부분적인과 boiled, 끓인, 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쌀은 부분적으로 끓여진, 즉 데쳐진 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쌀은 밀과 비슷한 씨앗입니다. 거기서 쌀은 껍질을 두른 채로 자라는데 우리가 사는 쌀은 이미 그 껍질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쌀은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보통 껍질이 있는 쌀은 기계에 들어가서 그 기계가 쌀을 문질러서 껍질을 벗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쌀알이 부서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쌀 껍질을 벗기기 전에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고 쌀을 끓입니다. 이 과정에서 쌀이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껍질에 있던 일부 영양분이 쌀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쌀알이 더 영양가 있게 됩니다. 그는 껍질에서 이런 영양분을 훔쳐왔습니다. 파르보일 쌀은 냄비에 덜 달라붙고 더 퍼져서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파르보일 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쌀이 맛이 덜한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식감이 미리 삶지 않은 쌀만큼 좋진 않지만 이는 개인 취향일 뿐 파르보일 쌀엔 문제없어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켓이 계속 불을 내서 추진력을 얻는데 공기가 다 없어지고 나면 로켓은 불을 붙이기 위해 어디서 공기를 얻는 걸까요? 아이고 세상에, 나 이것도 망가뜨릴 것 같아. 28번째로 이 로켓을 바닥에 떨어뜨릴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세턴 5호야. 인간을 달에 보낸 로켓이야.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사람들이 타는 건 이 끝의 작은 부분뿐이야. 이 부분이 전부야. 나머지는 거의 전부 연료야. 하지만 이건 좀 단순화된 표현이야. 사실 연료만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이 로켓의 1단계, 즉 1단의 단순화된 그림이야. 바로 이 부분이야. 알겠지? 로켓이 올라갈 때 처음 버려지는 부분이야. 그리고 안을 보면 두 개의 탱크가 있어. 하나는 리퀴드 옥시젠 탱크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리파인드 페트롤룸 1탱크야. 리파인드 페트롤룸 1은 로켓 추진제 1을 의미해, 즉 로켓 연료 1번이라는 뜻이지. 그건 다름 아닌 초정제된 등유야. 연소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면 안 되는 등유지. 로켓 비행 중에 LOX는 액체 산소를 의미해. 맞아, 액체 상태의 산소야. 내 질문에 답하면 이 로켓엔 연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있어. 로켓은 위에서 연소할 수 있도록 많은 산소를 싣고 가는데 그 산소가 액체 상태야. 산소가 강하게 압축돼 액체가 되기 때문이야. 이건 집에서 쓰는 가스통의 액화석유가스, 즉 액화석유가스와 비슷해. 고소공포증에 대한 설명은 뭐야?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고소공포증이 있고 나도 높이가 약간 무서워. 우리 그 건물 옥상에서 중력 실험할 때나 내가 암벽 등반 매듭 보여주려고 절벽에 올랐을 때 다들 좀 긴장하지 않았어? 헬리콥터 타고 시추 플랫폼에 착륙하거나 풍력발전소 사다리로 120m 올라갔을 때도 그랬지. 알았어. 이제 이해했지.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워. 우리는 해를 끼칠 수 있는 걸 두려워하지. 그리고 너는 지금 높은 곳에 있어. 그건 인간에게 위험한 일이야. 왜냐하면 네가 미끄러지거나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높이에 대한 두려움을 고소공포증이라고 해. 그리고 이런 식의 공포증은 다른 여러 두려움에도 있어. 한번 봐봐. 폐쇄공포증은 닫힌 공간을, 거미공포증은 거미를, 혈액공포증은 피를, 광대공포증은 광대를 무서워하는 거야. 광대를 제외하면 실제로 마주치면 정말 무서울 수 있지. 피가 나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라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우린 이런 단어를 자주 아무렇게나 써.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바로 아, 나 폐쇄공포증 있어 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냥 살짝 무서운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식은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본성 자체에서 올 수도 있지. 고소공포증이나 사회적 트라우마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 가족이나 그 나라의 큰 슬픔이 원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처럼 치료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 받아야 해. 네가 가진 과도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말이야. 거미, 높은 곳, 좁은 공간, 피, 광대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거야.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하지만 확실히 존재해요. 바다 수위가 왜 다를까요? 바다는 전체가 수영장처럼 평평하게 이렇게 한 수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구가 둥글어서 수영장처럼 완전히 평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구가 될 수도 있죠. 해수면이 완전히 평평하고 매끈하게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좋은 기구로 지구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먼저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가 정확히 24시간이 아니고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도 완벽한 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극지점들도 정확히 한 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수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해수면이 조금 더 낮고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에 있다고 해봅시다. 한쪽은 대서양, 다른 한쪽은 태평양입니다. 조수가 올라올 때 한 대양의 움직임이 다른 대양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대양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도 있고 해류도 있습니다. 해류는 바닷물의 움직임인데 이것도 대양마다 다릅니다. 해수면 높이를 변화시키는 흥미로운 원인은 중력입니다. 우리 행성의 중력도 균일하지 않고 변합니다. 어떤 곳은 발밑 암석 밀도가 높아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저울 위에 올라가면 저울은 더 무거운 몸무게를 기록할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물이 더 모여 해수면이 약간 높아집니다. 저도 궁금해서 세르조 사카니에게 전화했어요. 사카니, 잠깐만요 라고 말했죠. 중력이 센 곳엔 물이 더 적게 모이나요? 더 많이 모이나요? 그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곳에 물이 더 많이 모인대요.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중력은 물을 더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있다면 왜 연도가 2025년인 거죠? 21세기라면 2100몇 년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재밌네요. 칠판으로 가요. 시간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기를 어떻게 세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1년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입니다. 1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입니다. 200년부터 300년까지는 3세기입니다. 300년부터 400년까지는 4세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이상한 점을 알 수 있는데 만약 당신이 350년에 있다면 4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세기는 4세기지만 해는 3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기는 항상 현재 연도보다 한 숫자 앞서 보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100일 500년은 5세기 500일 1100년은 11세기입니다. 그 이상한 현상은 늘 지속돼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1001년에 있지만 이미 11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밀레니엄은 X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미 11세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건너뛴다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21세기까지 다 쓰진 않을 거니까요. 2001년부터 2100년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이상 11세기에 있지 않고 21세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도를 세서 지금이 2025년입니다. 2025년을 보면 2000과 0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해인 2025년은 여기 2001년과 2100년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20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20세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설명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있습니다. 그럼 손잡이 없는 가방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손잡이 없는 가방이지만 이벨에 네가 내 출신 말하면 부끄러워. 많은 분들이 저 목소리가 컴퓨터 합성이냐고 자주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코맹맹이 소리내고 혀를 이 사이에 끼워 말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만든 건 영상 댓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예요. 글쎄요, 거기에는 뭔가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비율이긴 해요. 알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 영상이 완벽하진 않아요. 일부 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A라고 하면 왜 B라고 안 했냐며 모든 걸 불평하고 흠을 찾으려 해요. 영상에서 뭔가를 항상 잊어버렸냐고요?
당연하죠. 많은 걸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겨우 15분밖에 안 되니까요. 한 영상에서 전 세계를 다 다룰 순 없죠. 그래서 이 캐릭터의 역할은 제가 이미 일어날 걸 알고 있는 짜증나는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댓글을 미리 예측해 영상에서 답해 댓글이 달리지 않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해결하니까요.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 캐릭터가 바보 같은 질문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여기는 질문을 좋아해요. 그 안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문에서야말로 우리가 재밌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레의 다음 질문에 주목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매우 흥미롭고 말라새말싸 같은 사람이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문제를 만들고 괜히 트집 잡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초승달의 어두운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구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런 걸까요? 이 초승달 사진을 보면 밝은 부분은 잘 보이고 어두운 부분도 약간 보입니다. 태양, 지구, 달을 그린 간단한 그림이에요. 벨의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큰데 내 그림엔 태양이 달까지 비추고 있네. 내가 여기 간단하게 그렸다고 했잖아. 이건 내가 보여줄 내용을 단순히 표현한 것이라 비율이 꼭 맞을 필요는 없어. 태양이 엄청 커지더라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질 거야. 내가 너희한테 말했잖아. 걔는 뭐든지 트집 잡는다고. 이런 상황에서 말이야. 여기서 태양은 지구를 비추게 돼. 왜냐하면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니까. 그리고 달도 비추게 돼. 하지만 태양이 달 전체를 비출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 태양은 달의 절반, 즉 태양빛이 닿는 부분만 비추게 돼. 그래서 이 순간에 지구에서 달을 보면 태양빛을 받고 있는 밝은 부분과 빛이 닿지 않은 어두운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때는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보여.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할게. 지구에 도달한 빛 일부는 다시 반사돼. 알겠지? 지구가 빛을 받아서 밝아지고 그 빛이 반사돼. 지구가 빛을 반사하는 거지. 그 반사된 빛 중 일부가 달에 도달해. 그러니까 지구에서 밤에 가끔 달빛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잖아. 만약 네가 달의 어두운 쪽에 있다면 어쩌면 지구빛 덕분에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게 지구빛이지. 태양빛이 지구에 다 반사돼 달에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지구에서 온 그 빛이 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달에서 반사돼서 지구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서야 볼 수 있네. 정말 신기한 경로야. 빛이 태양에서 나와 지구와 달에 반사된 뒤 내 눈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 현상은 우리 책 우주의 미스터리 22페이지에 설명돼 있어. 그리고 이 빛은 시네리아 광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회색빛이기 때문이야. 책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여기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돼. 알겠지? 어때? 바이러스는 최초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도 발견됐어. 이건 역사적으로 조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그렇지. 먼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자. 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야. 먹이를 먹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고 세포 안에 작은 기관들이 있어. 그리고 스스로 번식할 수 있어. 박테리아는 다른 생물 안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박테리아는 꽤 완전한 생명체야. 반면에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 바이러스는 매우 단순하며 번식을 위해 반드시 세포를 감염해야 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번식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생명체가 필요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크기 차이는 엄청나게 커.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커. 그래서 박테리아가 훨씬 먼저 발견됐어.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먼저 박테리아를 볼 수 있었지. 안토니 반 레이웬훅.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이름을 한번 읽어봐. 네덜란드어로 레이웬훅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1676년 처음 박테리아를 본 인물이야. 그래서 그는 박테리아 발견자로 여겨져. 현미경을 계속 개선했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볼 수 있었던 거지. 그는 그곳에서 광학기구를 연구했어. 바이러스는 1892년에 발견됐어. 그리고 너는 이미 바이러스를 볼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좋은 현미경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를 볼 수 있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 그때는 아직 바이러스를 볼 수 없었어. 그들은 직접 보지 않고도 발견했어. 어떻게 가능했을까? 드미트리 이바노프스키라는 생물학자가 담배 잎에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렇지. 담배 잎에 생긴 병이 잎을 노랗게 했어. 그건 박테리아 때문이 아니었어.
그는 이 2% 액체를 만들고 필터로 대부분 박테리아를 걸러내려 했지. 하지만 반대편에서 나오는 건 여전히 감염성이 있었고 병을 일으켰어. 그래도 그렇지. 또한 그때 박테리아와는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미생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리고 그걸 바이러스라 불렀어. 바이러스란 이름은 독에서 유래했어. 그땐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 그러다가 1940년대에 전자현미경이 등장했지. 그리고 아니야. 우리가 여기 마누알 두 문두에서 가지고 있는 이 현미경처럼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이거든. 이 현미경은 렌즈로 빛을 받아 화면에 보여줘. 전자현미경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 전자현미경은 빛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빔을 사용해. 그래서 네가 보고 싶은 샘플 위에 일종의 전자선, 전자빔을 쏘는 거지. 센서가 그 결과를 포착할 수 있어. 그래서 일반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작은 것도 볼 수 있게 돼. 그리고 마누알 두 문두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마우아르에서 전자현미경에 대한 영상을 이미 만든 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둬. 정말 재미있으니까 꼭 봐봐. 여기에 링크 남겨둘게요. 왜 대머리 일본인은 없을까요? 이베레가 항상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좀 지겨워질 정도로 계속 대답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일본엔 대머리 사람이 없나요? 제가 이 질문을 읽자마자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라테 키드에 나오는 미야기 선생님이었어요. 1984년 개봉 영화로 어린 시절 인기 많았어요. 모두가 미야기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미야기 선생님은 다니엘에게 가라테를 가르쳐줬죠.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캐릭터였죠. 미야기 선생님은 미국 출생이지만 일본계 배우가 연기했어요. 이름은 파티 모리타였어요. 아니, 파티 모리타라고 불렸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는 대머리였어요. 두 번째 질문엔 답할 수 없어요. 일본인 중에도 대머리가 있으니까요. 네, 정상이에요. 잠깐만요. 재미있는 게 생각났어요. 한 달쯤 전에 마리, 헬레나, 멜리사랑 같이 새로운 가라테 키드 레전드를 보러 갔어요. 정말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리메이크 할 때요. 정말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영화의 후속편을 만들 땐 큰 책임이 따릅니다. 전작에 걸맞은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괜찮아요. 거기서 연기하고 싸움 장면을 소화한 그 소년도 정말 훌륭해요. 80년대에 봤던 가라테 키드의 싸움 장면보다 훨씬 뛰어나요. 각본도 꽤 괜찮아요. 젊은이들을 위한 영화라 각본은 단순하지만 표값은 아깝지 않았어요. 이 영화에서 센세이 말이죠. 소년에게 싸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잭 첸으로 그는 매우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영화를 보며 그가 80년대 촬영 당시 파티 모리타와 비슷한 나이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미야기 선생님이 아닙니다. 파티 모리타는 1984년에 영화를 촬영했을 때 51세였고 잭찬은 이번에 영화를 촬영했을 때 70세였습니다. 잭찬은 파티 모리타보다 약 20세 연상입니다. 제 인상으론 잭찬이 더 젊고 잘 관리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덜 늙는 듯해요. 두 영화 모두 보셨다면 의견 알려주세요. 나라 이름이 뉴질랜드라면 그럼 질랜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건 바보 같아 보여도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장소 이름에 뉴나 새로운이 붙으면 원래 있던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은 영국에 있는 요크라는 도시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고 리우데자네이루의 노바 프리부르그는 스위스에 있는 프리부르그라는 도시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히우그란지두술의 노반부르그는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라는 도시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뉴질랜드가 있다면 젤란드는 어디인가요?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은 호주 옆에 있는 그 섬말인데 네덜란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네덜란드계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네덜란드 출신 항해사 아벨 타스만이 1642년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섬이 태즈메이니아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만으로도 좋아요 한번 누를 만하죠. 네덜란드에는 질란트라는 주, 그러니까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라는 이름도 네덜란드에 있는 질란트 주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멤버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멤버들을 위해 질문을 하나씩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매뉴얼 멤버들은 영상을 미리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멤버들에게 먼저 영상을 공개하고 댓글로 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
멤버는 영상을 전체 공개 전에 독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매뉴얼 두 몬드 멤버십 요금을 1990원으로 아주 낮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최소 금액은 거기서 정해져 있어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이베레, 왜 우리가 코를 막고 무언가를 먹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나요? 부탁해요, 무릴루. 예를 들어 우리가 피카냐를 한 입 베어 물 때 우리의 혀는 5가지 맛밖에 느낄 수 없어요. 그건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우마미예요. 입만으로 맛을 느끼면 음식은 사실상 아무 맛도 없을 거예요. 음식의 맛은 이뿐만 아니라 코가 감지하는 것으로도 결정돼요. 이는 단순히 음식을 맡을 때만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음식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면 음식이 부서지면서 여러 가지 기체가 거기서 방출돼요. 기체가 머리 안 통로를 통해 코로 이동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머리 안에 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음식 맛의 80%는 맛이 아니라 냄새에서 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코로 느끼는 것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코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코는 화학 실험실과 같습니다. 코는 매우 섬세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약 1조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미 매뉴얼 두 문두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도 나쁠 건 없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는다는 건 그 물질의 일부 분자가 코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똥 냄새를 맡는다는 건 개똥이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휴대폰은 어떻게 여러분이 어디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미 터치에 반응하는 화면들이 있었어요. 이미 터치 스크린이 있었죠. 하지만 그 터치 스크린들은 별로였어요. 꽤 세게 눌러야 했고 화면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런 화면을 조항막 터치 스크린이라고 불렀어요. 앞에 얇은 막이 있어 누르면 정의 접촉이 일어나 어디를 터치했는지 인식했죠. 막이 화면을 살짝 가려서 화면이 뿌옇게 보였어요. 그 막은 문제가 많았어요. 화면을 세게 누르면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작동이 멈췄죠. 촉감이 별로였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게 눌러야 했어요. 요즘 휴대폰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손가락을 화면에 대지 않아도 이미 인식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화면은 한 번에 한 지점만 터치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휴대폰에서 사진 확대 같은 동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아주 신기한 것은 플라즈마 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중심부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높은 전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안에 있는 가스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 에너지가 그 가스를 플라즈마로 바꿔줍니다. 이 말은 그 가스가 몇몇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는 뜻입니다. 가스가 이온화되어서 에너지가 그 안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는 유리 덮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대면 에너지가 제 손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 에너지는 유리가 있어서 제 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감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전기를 통하는 도체라 에너지가 접지선처럼 빠져나가려 합니다.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건, 예를 들어 이 노트를 잡으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제가 전기를 잘 통하는 드라이버를 잡으면 보세요. 이미 많은 에너지가 그걸 통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 실험을 기억하고 칠판에서 봅시다. 휴대폰은 유리 아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느다란 선들이 있습니다. 몇몇은 수직으로 있고 몇몇은 수평으로 있습니다. 이 선들은 투명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마치 플라즈마 볼의 중심처럼 작동합니다.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좀 단순화한 겁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손가락을 올리면 제가 플라즈마 볼에 손을 올리는 것과 비슷해요. 전선의 에너지가 손가락을 통해 빠지려 해도 유리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전자의 움직임을 휴대폰이 감지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는 이런 걸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손가락을 올리면 휴대폰이 시열삼 행 위에 손가락이 있다고 감지해요. 이건 마치 지도처럼 위도, 경도 등 지리적 좌표와 같아요. 해전 게임과도 비슷하죠. 휴대폰이 아는 거죠. 베레치가 이 행과 이 열의 손가락을 올렸다는 걸요. 제가 두 곳에 손가락을 올려도 괜찮아요. 휴대폰이 제 손가락에서 D열 별 3행 5행에서 에너지를 훔치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연필이나 지우개를 휴대폰 위에 올리면 조작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 플라즈마 볼 원리 때문이에요. 전기가 통하는 것을 올려놓지 않으면 전자들이 그 물체로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필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싸면 휴대폰을 문제없이 조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설명 플라즈마 볼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이게 좋아요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벨에 내가 간단한 설명이라고 말한 걸 네가 얘기 안 했잖아. 이게 좋아요 받을 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좋아요 받을 만한지 모르겠어요.